안녕하십니까, 김방희입니다. 어쩐 일인지 프렌치 키스라면 진한 입맞춤을 뜻합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프랑스인들의 인사법이라면 가볍게 양볼에 한 번씩 입을 대는 거죠. 라 비즈라고 불리는 이 관습이 코로나19 때문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이런 접촉을 재개할지 여부를 두고 온 나라가 떠들썩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비접촉이라는 트렌드가 낳은 라이프 스타일 논란이죠. 코로나19를 전후로 조금 더 시간을 넓게 잡아서 5년여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의 가장 큰 변화는 뭐였습니까? 제 경우를 돌아보면 소비 패턴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더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자주 가지 않고 대신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클릭합니다. 과거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의류나 패션, 신선식품까지 온라인 쇼핑 대상이 됐는데요. 비슷한 변화를 실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건 경제나 산업 전반으로 보자면 유통업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공예감 별책부록 여름휴가 특집 한숨 돌리고 갈게요 5탄이죠. 오늘은 스타 애널리스트 오리나 씨가 쓴 유통의 귀환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곁에 산업이죠. 이 유통업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별책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님씨, 오늘은 마침 별 색깔의 옷을 입으셨군요. 별책부록의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 씨입니다. 왜 제 인사를 대신해 주시죠? 네,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이 가을을 알리는 입추예요.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에 가을이 시작된다니. 무더위도 결국엔 지나가겠죠?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그러네요. 입추네요 벌써. 실감은 못하지만. 왜 이렇게 날씨가 덥죠? 그러니까 그 절기도 그렇고 네. 어떤 시대 구분도 그렇고 조금 앞서서 제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최고로 더울 때 가을을 느끼라고 네. 입추라는 이름을 달았는가 하면 40대를 불혹의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불혹. 그렇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인데 흔들릴 일이 가장 많으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의미를 담아서 네.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겠죠. 그렇죠. 자, 지난주 댓글 좀 보고 갈까요?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7월 한숨 돌리고 갈게요 라는 주제로 휴가지에서 읽을 만한 책들 선정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90년대생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 임명묵 저자가 쓴 K를 생각한다 함께 읽어봤습니다. 먼저 K6253번님, 요즘 아들과 충돌하는 일이 많아진 것 같아 겁이 납니다. 옛날에 나는 말이야 이러이러했는데 말이야 하면서요. 별색 꽃돌님, 20대 우리 딸이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모습 눈물 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아르바이트하러 일찍부터 나갔어요 해주셨네요. 각 세대는 각자 환경에서 어려운 대목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세대가 더 힘들었느냐를 따지는 건 무의미한 것 같고요. 각 세대에 맡겨진 어떤 시대적 소명을 이루다 보면 결국은 다른 세대로부터 다 인정을 받는 거죠. 네. 왜 어려움이 젊은 세대는 없겠습니까? 또 오늘날의 라떼 혹은 꼰대로 불리는 이분들은 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책을 통해서 90년대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586 세대를 향한 90년대생들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게시판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먼저 김연신님, 586 세대가 그나마 투쟁하여 이 정도 공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옛날에는 노예처럼 일해도 공정이란 개념보다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고 투쟁한 거죠. 정우성님도 복지도 정년도 지금 세대에게 좋도록 시스템을 바꾼 공을 인정해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여기에 더해서 KIS1202번님, 공정을 MZ세대가 논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오직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세대가 MZ세대 아닌가요? 해주셨고요.
반면에 5025번님, 요즘 젊은이들을 꼰대들이 판단해서는 답이 없죠. 그러자 또 반격이 시작됩니다. 7095번님, 꼰대가 그대들을 낳고 키웠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냐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이게 점점 세대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데 저희 잘못한 거 아니죠? 젠더 갈등하고 세대 갈등은 거론할수록 더 덧나는 상처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어쨌든 각 세대가 맡겨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자 이런 말씀드렸지만 다 다른 시대적 소명이 있었거든요. 586 세대는 민주화라는 게 그랬고 네. 이전 세대는 산업화라는 게 그랬고 아마 MG 세대는 정보화 세대에 태어나서 뭔가 할 일들을 혹은 맡겨진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걸 이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도 지금 퇴색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세계가 2015년경부터 바뀌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 해봤는데 비효율적이더라. 그러면서 약간 선동가들이나 파퓰리스트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 자본주의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 이후에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것 같더라. 부자만 돈을 벌고. 그러니까 이제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따뜻한 자본주의를 만들어내야 인류가 새로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데 네. 이 MZ세대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이 그거 같아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훨씬 더 성숙하고 멋진 단계까지 끌고 가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뭐 세대 간의 잡음도 나고 네. 그러겠지만 웃으면서 그 다른 세대를 인정해 주는 게 가장 네. 중요하겠죠.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청취자분들의 의견 만나볼게요. 예. 김주훈님, 선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선이 좀 더 보편적 가치를 강조했다면 요즘의 선은 경제적 이익의 유지와 방어입니다. 해주셨고, 그라쿠스님, 90년대생들과의 충돌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586 세대들이 과거 독재 정권 타도를 위해 일어서고 운동권으로 활동했던 세대인데 반대로 지금은 그들이 권력을 잡고 파쇼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라 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지적 일리가 있습니다만 파쇼라는 말까지는 좀 심한 게 아닌가. 파쇼라는 말은 젊은 세대는 잘 모르시죠. 파시즘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 때 많이 썼던 용어인데 네. 파시즘의 어원격인 말인데 원래 파시즘이라는 건 뭐 묶는다, 묶음을 얘기하고요. 네. 이게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노조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탈리아에 시작돼서 독일로 건너갔던 일종의 그 파시즘, 네. 전체주의죠. 국가나 사회를 우선시하는 뭐 이런 대목인데 586 세대가 뭐 파쇼화됐다는 표현은 좀 심한 것 같고요. 뼈 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정치 기득권화된 1%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586 세대도 경제 분야에서는 특히 이 586 세대가 지나치게 정치 올인하는 바람에 많이 소외됐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기득권 집단이라고 하기엔 네. 별로 가진 게 없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586 세대를 위한 변명을 했네요. 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그리고 김경숙님, 큰딸이 말하기를 회사에서 부장이 야망을 가지라고 했대요. 근데 자기는 이 말이 뭐지? 라고 생각했답니다. 제가 좋은 말을 해주셨네. 라고 했지만 전혀 공감하지 않더군요. 이게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해주셨고, 예. 이정옥님, 586 세대인 우리 부부는 30대와 20대 자녀를 두고 있는데 충돌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합니다. 그 결과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만 봐도 괜찮아요. 해주셨고요. 이성건님, 라떼는 말이야, 이건 참 안 좋은 말입니다. 지금 세대는 지금 환경에 맞게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재미있는 게 저희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지금 이 부장님이 하신 얘기예요. Boys be ambitious라고 해서 야망을 가져라.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 말이 멋졌고 또 너무 당연한 얘기였거든요. 네. 이제 막 절대 가난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이뤄야 된다는 충동으로 가득했던 시기였고 근데 지금 야망을 가져라 그러면 그게 뭐 개인적인 어떤 것인지 네. 아니면 뭐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되는 그런 것인지
불투명하고 또 이런 거창한 말 자체를 이 젊은 세대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 책에도 나옵니다만 그렇죠. 야망을 가지라는데 야망이 뭐야 이렇게 딱 들었을 나올 때 수밖에 없는 거죠. 물음표가 딱 새겨질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죠.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라떼 뭐 등등은 저희 세대가 가진 잘못된 버릇이죠. 네. 뭐 이걸 해서 내 시절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건 그 세대만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지금 이 세대, 이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도 인정해야 되니까 이제 다른 세대보다 더 어려웠다고 세대론 떠벌릴 게 아니고 그냥 각 세대는 그 시기에 맞는 시대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고 각자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인정하면 그 고집 부리지 않고 남의 세대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뜨거운 토론을 해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입풀기 토크. 네, 한숨 돌리고 갈게요 라는 주제로 휴가지에서 읽을 만한 책들 선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6번째 시간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애널리스트가 쓴 유통의 귀환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네. 오랜만에 국내 애널리스트의 책을 골라주셨어요. 아무래도 요즘 경제방송이 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 직업인가요? 그러니까 증권사라는 데는 이 경제 연구를 하는 리서치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소속돼서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어떤 분석 또 투자 추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표 주가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또 이 리서치 센터에서 하는 일에 따라서 직업을 더 세분화하기도 하는데 애널리스트가 있고 이코노미스트가 있고 스트래티지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전문가 혹은 투자 전략가 이런 것들이고 애널리스트는 투자 분석가라 그래서 분석과 추천이 주 업무입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이 직업이 각광받고 있어요. 네. 예전에는 하고 싶어도 무슨 얘기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 바로 증권사에 압력이 들어왔기 네. 때문에 보고서도 그렇게 소신껏 쓸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상당히 그 분야가 더 개방적이 돼서 네. 자기 의견을 소신껏 쓰는 것 같아요. 그 카카오뱅크 공모가에 대해서 상장 당일에 어떤 증권사 리포트에 보면 애널리스트가 어이없는 가격이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말 정도니까.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전보다 이제 훨씬 네. 이건 뭐 바람직한 문화고요. 네. 이 사람들 분석이나 추천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움직입니다. 네. 최근에 영향력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 산업이나 기업에서 이런 스타 애널리스트들을 우리 회사로 와라. 이 분야를 잘하니까 하면서 네. 큰 몸값 제시하고 스카우트하기도 합니다. 저자가 유통의 귀환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유통산업 분야의 스타 애널리스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 될까요? 그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이 유통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고요. 네. 애널리스트가 쓴 책이다 보니까 그 분석 보고서 같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는 책하고 좀 다르고 네. 숫자나 그래프도 많고 분석 보고서의 그 특징은 형용사 없이 긴 글을 쓴다. 이 말은 사실 저 잉글리시 페이션트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대사입니다만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런 보고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작가분은 오히려 간결하게 네. 핵심만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읽는 재미를 못 느끼겠어요. 이런 글에 대해서. 그래도 뭐 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보다 더 딱딱해서 무슨 공문서처럼 분석 보고서를 썼거든요. 네. 저도 뭐 썼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거기 뭔가 부드러운 표현을 쓰면 막 혼내고 그랬었어요. 이게 문학이냐? 그런데 저는 이런 글조차도 더 부드럽고 유연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는 관공서에서 공무원들끼리 주고받는 글, 보고서, 네. 공문서에도 관청 문학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요. 상도 주고 그렇습니다. 오. 보고서를 잘 쓴 사람. 문학처럼 마치. 문학처럼. 네. 네. 왜냐하면 그 보고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사 혹은 최종 이용자, 대중들을 설득하는 거니까 유연할수록 더 가독성이 높아지거든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걸렸지만 앞으로 애널리스트들 글이 더 풍부해질 것 같아요. 네. 또 제목을 살펴보면 유통의 귀환이거든요. 이게 다시 돌아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언제 뭐 네. 쫓겨난 적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걸까요? 온라인 유통
이 전자상거래가 오프라인 매장들을 막 몰아냈을 때 온라인 쪽으로 막 올라가고 네,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럴 때 이제 오프라인의 굴욕이다 혹은 뭐 유통업의 종말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했었거든요. 근데 이 저자 주장이 책 말미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유통의 형태가 변하는 것뿐이고 실은 뭐 온라인 유통조차도 커머스 뭘 사고 판다는 점에서 전혀 다를 건 없다. 네. 그러니까 형태가 달라지는 것뿐이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한다는 유통업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유통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서고 새로운 기술들, 여기 리테일 테크라고 합니다만 이것하고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걸 유통의 귀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말은 아니니까. 네네네. 근데 귀환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제다이의 귀환처럼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책 제목으로 네네. 썩 관심을 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유통의 귀환.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유통업. 유통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플랫폼 경제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했죠. 네. 이런 걸 플랫폼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도 유통업이야말로 플랫폼의 원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리테일은 자르다 이런 불어에서 나온 거고요. 흔히 유통업을 영어로는 리테일, 소매업이죠. 정확히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물건을 떼내서 판다 이런 의미로 리테일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고요. 네. 2020년 우리나라 유통업 규모를 475조 원 정도로 보고 이 중에서 온라인 유통이 한 47% 절반 가까이 온 거죠. 대단한 네, 거죠. 그러니까요. 그 2017년에 35%에 그만큼 빨리 성장하고 있는 곳이고 우리나라의 이 유통 저력을 보여주는 게 그 30, 50 클럽이라 그래가지고요. 3만 달러를 달성한 인구 5천만 이상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7번째입니다. 네. 많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 뭐 3만 달러 이상을 자랑하는 나라들은 있지만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중동 일부 국가처럼 도시국가인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인구가 많은 그리고 국민소득이 많은 나라는 많지 않은데 우리가 2018년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했는데 이걸 통해서 뭐 내수 시장의 규모라든가 우리의 소비 능력을 입증했다. 유통산업의 기반이 되는 게 이런 네.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는 소비의 단계를 이렇게 재밌게 구분해놔요. 처음에는 뭐 필요에 따른 혹은 생존을 위한 것들을 사죠. 생필품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를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브랜드의 가방을 사야 돼. 뭐 그게 좋건 아니건 간에 네. 비싸건 싸건 간에 그 다음에는 어떤 경험, 소유보다는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갖춘 라이프 스타일을 소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멋져 그러면서 뭐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비가 고도화된다, 진화된다 이런 거에 맞춰서 네. 유통산업도 진화돼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모습을 변화하면서 온 건데 사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유통업체가 새롭게 등장을 하고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일이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유통산업의 진화는 거의 일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는데 시차가 있죠. 국민소득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뭐 가난한 나라에 대형마트가 많지 않듯이 우리도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도입은 선진국에 한참 뒤처졌었죠. 네. 그렇게 들어와서 어떤 시기가 되면 우리 국민소득이 어떤 정도가 되면 선진국이 간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자가 소개하는 예가 3만 달러의 국민소득이 접근하면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듯이 뭐 백화점 대형마트 외에 복합 쇼핑몰 네. 무슨 몰 하는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아울렛 있고요. 네. 창고형 할인 매장 있죠. 있죠. 예. 카테고리 킬러 이건 모르시겠죠. 카테고리 킬러. 그래서 특정한 상품군을 모아놓은 것, 신발만 모아놓은 곳이 네. 있고, 그렇죠. 안경만 모아놓은 것이 있고, 어딜 가나 브랜드는 있죠. 여러 개가 네.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유통 채널이 다양화된다. 관련 소비도 변화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거 관련 소비로 홈 퍼니싱, 리모델링 뭐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가구 요즘 인테리어 네. 주가도 많이 뛰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의류도 브랜드 위주에서 뭐 가치 소비로 진화를 해서 뭐
아주 싼 스파 브랜드에서부터 온라인 기반 소규모 아주 그 브랜드들도 살아남는 거예요. 네. 무슨 무신사라는 유통 채널을 보면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유통 채널인데 거기 가면 막 브랜드인데 어른들은 듣도 보도 못하는 네. 그게 이제 가치 소비라는 거죠. 그렇죠. 아주 특별한 계층을 위한 니치 브랜드들이 살아남아서 인기를 끄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책에선 지적을 안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는 온라인 소비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거의 절반 가까이 네. 됐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온라인 소비로 가는 건 전 세계적인 공통적 현상이고 시차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도 모바일 쇼핑으로 가면서 이제 선진국하고 비슷한 소비 패턴을 보이는 거예요. 국민 소득은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네, 네. 그건 온라인 소비가 전 세계를 광풍처럼 휩쓸면서 바꿔놓고 있는 특이한 양상 같아요. 오프라인 매장은 좀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모양새였다면 예, 온라인 온라인은 시장은 거의 동시에 전 세계적인 소비 패턴이 유행하더라는 네. 건데 제 생각에는 그 온라인이 가진 편리성, 신속성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유명 드라마에 나온 어떤 여자 주인공이 입은 옷을 네. 미국 사람들만 원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혹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소녀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스타를 통해서 그걸 네. 또 알게 되고 그러니까 바로 온라인으로 그걸 사기 시작하는. 네. 그래서 온라인 유통업의 출현이라는 건 유통업 전반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야말로 파괴적인 혁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네. 거죠. 온라인 시장 하면은 아무래도 아마존을 빼놓을 수가 그렇죠. 없는데 없는 거 빼고 다 있다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판다는 아마존입니다. 근데 사실 아마존의 성공 비결 중에 대표적인 게 단연 배송 서비스고 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뭐 환불 정책도 너무나도 좋다고. 근데 아마존을 보면은 유통을 넘어서 물류의 미래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걸까요? 예. 아마존이 이제 유통과 물류의 미래인데요. 네.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아까 아마존엔 없는 게 없다 그랬는데 저희 세대는 남대문에 없는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남대문과 관련한 슬로건 중에 하나 그런 거 있었는데 연필부터 탱크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것들을 다 수집하면 탱크를 만들 수 있다는 정말 없는 게 없군요. 예, 허무맹랑한 얘기긴 했지만 네네네. 그만큼 이제 군 관련한 물품도 많이 나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 수준이 아니죠. 사실 지금 아마존은 품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는 실험들이 이제 놀라운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기술과 결합해서 이제 택배도 변화할 테고, 네. 심지어 더 나가서 드론으로 배달하는 건 이미 실험에서 상용화하는 단계로 가고 있고, 맞습니다. 또 무점포, 무인 점포, 아마존 고라는 거는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25개에서 늘려나가고 있는데 네. 거기 들어가면 그냥 쇼핑을 쭉 하고 나오는 겁니다. 네. 뭐 신용카드를 꺼내고 할 필요도 없이 거기에 있는 이제 카메라들이 다 집은 거의 가격을 집계해서 나올 때 청구를 하는 방식이니까 네. 대단한 유통업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 죽는다. 유통업의 종말이다. 이런 표현들이 한 건데요. 아마존이 또 그러면서 거꾸로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사들였거든요. 네. 홀 푸드 마켓이라는 것도 사들였고 그런 걸 보면 유통업의 종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통업이 놀라울 정도로 변하고 있는 거죠.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유통업 변천사. 이 변천사를 꼽아주셨는데 저도 책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이게 백화점에서부터 지금의 온라인 쇼핑에 이르기까지를 그렇죠. 이렇게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변천사잖아요. 마치 예전에 응답하라 시리즈 보면은 제가 그때를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려지는 것처럼 재미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대학 올 때 네. 제일 설렜던 것 중에 하나가 백화점 가볼 때. 명동에. 네네네. 여기 나오듯이 70년대 미도파 코스모스 세로나 백화점이라는 게 있었고 저도 이 이름들이 익숙하거든요. 네. 79년에 롯데 쇼핑센터 이게 이제 롯데 백화점의 전신인데 명동에 들어서면서 명동 백화점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명동의 백화점 삼각지대가 생겨요. 신세계 롯데 미도파. 예, 저도 구경 다니고 그랬죠. 80년대 초반에. 네. 그 다음에 80년대 기차역, 민자 역사 기반의 백화점들이 많이 들어섭니다. 네. 서울역에 뭐 한화 갤러리아 같은. 그렇죠. 그다음 강남 지역의 백화점들이 탄생하고 이때가 이제 지방의 백화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예요. 제 고향에도 하나 등장해가지고 따들썩했는데
90년대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대형마트 전성기. 네. 대형마트가 93년에 이마트 창동점을 시작해서 이게 우리 사회에 준 영향은 장 보는 게 불편하고 번거로운 게 아니라 가족이 한꺼번에 몰려가서 즐기는 여가 생활의 일부로 만든 거. 네. 그런 거였고 외환위기 당시에 이제 중소 백화점들이 많이 파산했고 백화점이 빅3로 재편되는 계기가 됐고요. 2003년에는 대형마트가 백화점 매출을 앞지르기 시작해서 그야말로 대형마트의 시대로 가죠. 여기도 이제 빅3가 생겨나는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그다음 이제 2003년이 되면서 대형마트의 시장 성장성도 어느 정도 안정되거든요.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시장 성장률도 한 자릿수로 정체되기 시작하고 대형마트 규제가 등장했던 거, 네. 한 달에 2번 쉬는 거. 요때는 또 편의점이 아주 공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죠. 골목 상권을 편의점들이 다 장악하기 많아졌죠. 시작하죠.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하고 잘 맞는 업태가 아니냐. 멀리서 퇴근길 어두운 골목길에서 남의 발자국 소리 의식하면서 얼어 있다가도 편의점 불빛만 보면 이제 안심이 되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 전성 시대가 개막했고요. 네. 온라인 쇼핑은 등장은 빨랐는데 96년에 인터파크를 통해서 시작이 됐으니까 그 후에 지금 비로소 코로나에 이르러서 전성기를 맞고 유통업을 완전히 다 네. 바꿔놓고 있는 시기에 이른 거죠. 온라인 시장은 사실은 성장을 할 것 같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빨리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어봤었는데 그렇죠. 예. 아무래도 초고속 인터넷 확산 그리고 결제 수단, 배송 발달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가지고 급격하게 성장을 이뤄낸 거라고 보면 되겠죠? 맞아요. 초반에 가장 불편했던 건 그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돼. 자꾸 네. 끊기는 데다가 결제 과정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이 뭐 신용카드 지금처럼 편하게 등록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아주 초고속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서 보급이 되고 결제 수단도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간편 결제들이 등장하기 네. 시작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나요? 아니, 네, 궁금해서. 신용카드도 결제하고 페이도 쓰고 여러 가지 쓰죠. 신용카드는 배우자가 알아챌 가능성이 있으니까 간편 결제로 왜 이러십니까? 네, 방송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품목도 달라졌는데 처음에는 소비자 불만이 있기 어려운 것들, 간단한 것들, 네. 뭐 책이라든가 전자기기, 음반 이런 건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에서 의류와 패션도 초기에 저도 기억하는데 90년대 말쯤에 이걸 온라인으로 팔자는 얘기가 나오면 늘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옷은 입어보고 사니까 절대 안 된다. 맞아요. 그랬거든요. 그런 지금 얘기 다 있었어요. 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이 그만큼 이제 빨리 진화하고 있는 것 같죠. 요즘은 뭐 건강, 임의용 상품까지 다 이제 팔고요. 또 인터파크 사내벤처로 출발한 G마켓이 나스닥 상장하는 그런 도전까지 하게 됩니다. 네. 의류와 패션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룰 수 있다는 성공 신화를 만들었고요. 지금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소셜 커머스 업체인 배송으로 특화해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뭐 쿠팡이라든가 네. 이런 소셜 커머스 업체도 도전했고 최근에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원래 쇼핑이 아니었던 플랫폼 회사들이 전자상거래 업체로 들어와서 물건들을 팔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대혼전 중이다. 네. 많은 전문가들은 뭐 저 자신도 그렇지만 쿠팡 대 반쿠팡 연합 세력 이 양자 구도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좀 놀랐던 부분이 책 읽으면서 G마켓 이야기였거든요. 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 쿠팡보다 G마켓이 먼저 미국에 상장을 했다. 소제목도 G마켓이 쿠팡보다 먼저 성장했다는 걸 아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는데. 잘 모르셨죠? 네, 그러니까요. 네. 쿠팡이 미국 증시에서 10조 원 넘게 조달하면서 상장이 화제가 됐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G마켓의 지금 위상은 어떤가요? 예전보다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각이 된 건데 네네. 처음 나왔을 때 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가진 의미는 뭐였냐면 품목이 아주 단순했는데 책, 뭐 음반, 전자기기 정도였는데 네. 패션과 의류로 이 품목을 다양화시킨 게 G마켓의 역할이었어요. 네. 그 잘 모르시겠지만 이효리 씨가 알죠. 아니 그분이 예. G마켓에 나와서 네네. 효리 언니가 입는 옷을 많이 광고하고 그러면서 알죠. 아세요? 알죠, 암요. 그래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나스닥에 2005년 상장되는데 그 당시 7억 5천만 달러니까요. 한 9천억 정도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2천억 정도를 거기서 조달을 했는데 이베이가 우리나라의
그 2009년에 옥션과 함께 G마켓을 인수를 하면서 상장 폐지를 시켜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없고요. 근데 이게 또 쿠팡 이후에 시장 점유율이나 성장세가 멈추면서 이익은 계속 내고 있는데 이베이가 팔고 떠나기로 하고 신세계가 이 지분을 인수를 한 네. 거죠. 최근에 뉴스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쿠팡 대 네이버 혹은 반 쿠팡 이 양강 구도가 아니냐. 그 전까지만 해도 소셜 커머스 업체인 쿠팡이나 네이버 카카오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이베이하고 11번가라는 네. 전자상거래 업체 양강 구도였는데 지금 완전히 몇 년 만에 다 뒤집어진 거죠. 쿠팡 대 반쿠팡. 사실 뭐 온라인 시장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클릭만으로 쇼핑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예. 대형마트들이 힘을 못 쓰면 대형마트들이 크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곳에서 네. 일하시는 분들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특히나 코로나19로 충원보다는 감원을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반면에 이커머스 업계를 보면은 일자리는 계속 늘고는 있지만 배송 문제가 있죠. 배송 직원이라든지 계약직 등 고용이 또 불안하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유통산업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가는 파괴적 혁신의 큰 영향 중에 하나가 일자리죠. 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많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잃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은행 창구 혹은 지점들이 사라지고 사라지듯이 있죠. 네. 마찬가지인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온라인 쇼핑 산업이 커지면서 일자리를 충원해야 돼요. 네. 택배나 배달, 맞습니다. 배송 네. 쪽인데 이 일자리 사실 무슨 정규직의 엄청난 일자리는 아니고 기익 노동자라고 불리는 뭐 언제든 그 일자리에 뛰어들었다가 나갈 수도 있고 네. 즉흥적인 일자리고 사실 고된 일자리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럼요. 임금이 네. 높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진화가 일자리나 소득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어떤 산업이라는 게 고도화된다는 네. 게 그런 걸 유통업을 통해서도 확연히 알 수 있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온라인 시프트. 그야말로 온라인 쇼핑, 전자상거래 업체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이런 말씀은 이미 드렸지만 어떤 계기들 때문에 그게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저자는 재난이 유통업을 바꾼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네. 재난을 통해서 그 각국의 유통산업이 큰 변모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2000년대 초에 홍콩 주변 중국에서 벌어졌던 사스라는 유행병이 있었는데 네. 이 당시에 그 우리가 잘 아는 알리바바의 쇼핑몰인 타오바오가 엄청나게 속도로 늘어요. 이 타오바오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거예요. 입점 수수료도 없고 와서 팔아라 하고 좌판을 깔아주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이제 이른바 플랫폼 경제였는데 기업이었는데 이게 사스 때문에 엄청나게 폭발력을 가지게 돼요. 뭐 일일이 사러 갈 필요 없다. 그리고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제품이 오더라. 입어보지 않아도 되더라. 네. 혹은 써보지 않아도 되더라 하는 얘기가 돌면서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 쇼핑에서 중국이 더 앞서지 않았나 우리보다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커지고 있었고요. 2010년대 초반엔 일본의 동아시아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게 이제 벌어졌으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벌어졌으니까 이때 이제 편의점이 유통업체의 총화로 떠올라요. 편의점이 단순히 물건 파는 게 아니라 동네 커뮤니티 인프라가 돼가지고 편의점 중심으로 다 생필품을 구하고 구호 활동도 편의점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그 근거리 유통 채널로서 편의점의 입지가 높아진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온라인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매출이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이제 강화된 거죠. 네. 초기에 미국이나 이제 유럽의 선진국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한국은 왜 사재기가 없느냐, 휴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네. 그게 다 온라인 쇼핑. 엄청난 배송 속도를 자랑하는 우리 온라인 쇼핑이 해결해 준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위력을 느낀 사람들이 더 온라인 쇼핑으로 주력하게 됐고 네. 이게 완전히 지금 바꿔놓고 있는 거죠. 몇 가지 흥미로운 온라인 쉬프트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실버 서퍼.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로나 이후에 저 실감하는데 50대들 저만 해도 온라인 쇼핑 잘 하지 못하거나 안 했거든요. 네. 뭐 귀찮기도 하고 혹은 답답하기도 하고 막 요즘 이래가지고. 하시나요?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웬만한 건 다 네네. 신선식품도 오, 배송시켜 먹습니다. 네네. 이렇게 실버 서퍼라고 하는데 50대 이상이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된 거예요.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란런 경제라고 게으름 경제라고 이제 뭐든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네네. 온 가족이 즐겼던 그 대형마트 쇼핑도 이제는 거기 가면 복잡거리고 싫어. 갈 수는 있지만. 갈 수 있죠. 네. 뭐 언제든. 근데 그래서 클릭으로 하고 마는 그렇죠. 점점 게을러지는 추세를 반영한 경제가 온라인 쇼핑으로 대두되고 있고 네. 뭐 배달 시켜 먹는 거 네. 이미 실감하고 계실 테고 그래서 우리도 중국을 어느 정도 예전에는 우리 소비는 다 일본 따라간다 그랬는데 온라인 쇼핑 중심으로 보자면 우리가 거꾸로 중국을 따라가고 네. 있는 뭐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보복 소비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어떤 품목들이 그야말로 인기를 끌 것이냐, 네, 소비의 네, 네. 주역이 될 것이냐. 중국을 보면 안다. 중국이 발원지긴 하지만 좀 일찌감치 충격을 줄였으니까 네. 중국에서 봤더니 뭐 가전과 리빙용품 같은 것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최근에 많이 팔리잖아요. 네. 그냥 해외여행도 못 가는데 한번 질러버리자. 집에서 이런 뭐 해 품목들. 먹는데 사자. 그렇죠. 네. 뭐 에어프라이어 2개씩 사오는 거 왜 필요합니까? 2개가? 크기별로 예, 작은 거, 큰 게 제가 있어야죠. 몰랐습니다. 예. 그 국내에서는 이미 증시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몸값 싸움이 치열합니다. 결국에는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누가 시장을 더 많이 장악하느냐가 핵심일 것 같거든요. 예. 맞나요? 맞습니다. 지금 경제에서 가장 핫한 이슈라면 이거죠. 네. 증시에서도 그렇고요. 증시에서 3, 4위가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거든요. 두 회사가. 전혀 출발은 달랐죠. 하나는 포털 사이트였고 하나는 모바일 메시징 사이트였는데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였는데 둘 다 온라인 상거래 업체 오픈 마켓이라는 거 변신 중입니다. 네. 소비자가 워낙 많이 기존에 몰려 있으니까 거기다 판매업자들을 입점시켜서 사도록 하는 건데요. 네. 두 가지 회사뿐만 아니라 사실 세계적인 추세로도 보면 소셜 커머스 업체의 어떤 쿠팡도 이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 분야에 뛰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무한 경쟁의 온라인 쇼핑 시장인데 그래도 네이버 카카오가 선전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네. 둘 중에 누가 이길 거다 이건 장담할 수 없지만 두 회사 다 엄청난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 매일 들어와서 거기서 논일다 가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럼요. 궁극적으로 물건을 살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그 두 회사가 이제 뜨고 있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쿠팡에 맞서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뭐 CJ, 신세계 이런 것과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맞서고 있는 거죠. 네. 현재 전자상거래 분야만 놓고 보면은 네이버가 앞서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전문가들은 그렇게는 네. 봅니다. 네. 왜냐하면 네이버 간편 결제 시스템, 뭐 페이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어떤 승부 전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나 될 거냐.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5위다, 6위다 이렇게 하는데 궁극적으로 한 5년 후를 바라보면 우리가 세계 3위, 미국이나 중국에 이은 3위의 온라인 쇼핑 시장을 가지게 될 거다 하는 전망이 많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많이 써요. 네. 절반 가까이 쓰고 많이 있으니까. 쓰죠. 예. 그러다 보니까 3위 업체가 될 거다. 쿠팡 몸값을 10조 원이나 받을 수 있었던 건 그런 전망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지금으로선 들어오는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소비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갖춰가는 시스템을 볼 때 좀 유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전망들이 많긴 하지만 이런 건 언제 뒤집힐지 모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억해 보시면 뭐 11번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 꼭 뭐 그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경우 하루아침에 뭔가 남보다 편리한 기능을 갖추게 되면 뒤집힐 수 있으니까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럼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나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보복 소비처럼 뭔가 소비가 늘어날 거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예. 중국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또 소장님께서 예상하시는 품목들 중에 어떤 소비 쪽이 좀 붐이 일어날까요? 온라인 소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축에 속하는데 미국과 함께 지금 신선식품까지 하잖아요. 네, 그럼요. 그걸 당연시 생각하지만 이게 신선식품이 바로 다음날 아침 새벽에 그 집 앞까지 오기까지는 엄청난 투자와 노력이 있었던 네.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은 제 생각에는 의약품 같은 걸 것 같아요. 오, 규제 때문에 안 되죠, 지금. 네. 술도 안 되거든요. 술도 저는 규제가 풀리면 정부에서도 혁신 산업으로 키울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오. 지금은 성인 인증이라는 거하고 네, 세금 네.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농업주, 우리가 흔히 아는 막걸리 같은 거 빼놓고는 안 되는데 전통주 외엔 만약 이게 풀리게 되면 굉장한 속도로 온라인 쇼핑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를 잡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약품과 술.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유통의 귀환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오프라인의 도전. 온라인이 강세죠. 대세고 오프라인은 이미 성숙기여서 더 이상 성장할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네. 성장 정체를 그래서 맡고 있다고 하는데 오프라인만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도 네. 있고. 제프 베조스는 95년에 아마존 창업하고 나서 앞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다 죽을 거다 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할 수 있는 걸 두 가지 분야로 한정했어요.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는 즉각적으로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사는 것 같은 네. 것들이겠죠. 지금 당장 양말에 구멍이 나서 사야 되는데 뭐 온라인 찾아 들어가서 그걸 양말을 살 수는 없죠. 기다릴 시간이 없는 그렇죠. 거죠. 즉각적인 편리성이라는 거 하고 두 번째가 재미있는 거, 엔터테인먼트. 그 오프라인 매장에 갔는데 그 재미를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화장품 매장에 가면 온라인으로 살 때와 다른 한번 발라본다든지 그럼요. 실제 색깔을 보는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살아남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것보다도 조금 더 오프라인 매장이 잠재력 있는 분야들이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거든요. 백화점 다 죽었다고 했는데 심지어는 대형마트에도 밀렸다 그랬는데 최근에 살아난 것 중에 하나는 명품 매장 중심으로 더 비싼 것으로 꾸며놓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줄을 서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백화점이라는 이름도 없애자. 아예 그곳을 복합 쇼핑몰처럼 모든 걸 해결해주는 공간으로 만들자. 저 여의도에 있는 더 서울인가요? 현대 네, 더 서울인가? 뭐 서울. 이런 네. 것들은 백화점이라는 이름을 빼고 기존 백화점 공식을 다 깼잖아요. 시계도 있고 천정도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거든요. 네. 거기 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하는 거죠. 식당에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하루 종일 심지어는 거기서 놀기도 하고. 네. 그런 문법을 통해서 살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오프라인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지금 오프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지금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소비 문화가 계속해서 존재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시장이 좀 강세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예. 방금 더현대서울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게 시도가 굉장히 좋고 백화점이라는 이름도 없애고 그쵸? 소비 문화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다 넣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궁극적으로 성공을 할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지거든요. 참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렵죠. 네. 미국 보면 백화점 업체들 특히 100년 넘은 유명한 리만 마크스를 포함해서 많은 업체들이 파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비교적 선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만 할 수 있는 혹은 자기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느냐가 핵심 같아요. 예. 그거는 예를 들어서 백화점뿐만 아니라 지금 오프라인 매장의 대표격인 편의점 같은 곳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편의점 업체도 최근에 괜찮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멀리 가는 게 불편한 대신에 그냥 동네 어귀에 있는 편의점에서 필요한 걸 사는 거거든요. 네. 그건 편의점의 역할을 찾은 거죠. 특히 이제 놀라운 건 책에도 조금 기술이 돼 있습니다만 담배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담배. 담배 매출이 한 40%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데 특히 해외를 못 나가니까 해외 갔다 들어오거나 나가면서 연세에서 그 담배를 많이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담배 참 많이 샀어요. 가격이 워낙 싸니까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걸 못 사게 되니까 편의점에서 사기 시작하면서 편의점 매출이 꽤 올랐어요. 네. 그런 점에서
편의점도 나름대로는 활로를 찾아서 네, 네. 온라인 쇼핑 때문에 죽지 않고 네. 사는 업태가 됐다 이렇게 봐야 지금 되겠죠. 편의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오히려 골목 상권 부흥과 함께 위축되지 않고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한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편의점도 상당 기간 성장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여기도 빅3 체제가 형성되어 있는데 편의점 개수를 잘 안 밝히는데 조금 과포화 상태다라는 지적은 있어요. 많긴 제가 많아요. 계산해 보니까 네네. 1600명당 한 개꼴인데 우리하고 일본이 아마 세계 최고 수준 아닌가 싶은데 네. 더 늘어날 여지가 있느냐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프라인 매장이 다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남은 분야 중에 하나니까.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유통업의 미래. 많이 바뀌겠죠. 뭐 온라인 쇼핑 분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서 장을 보는 것도 아까 무인 점포, 아마존 고 얘기했습니다만 네. 그 무인 점포의 방식도 여러 개예요. 지금은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가서 이렇게 바코드를 찍어서 혹은 RFID라는 식별기를 찍어서 계산하는 수준인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아마존 고 같은 경우는 이 사방에 CCTV와 맞습니다. 컴퓨터가 설치돼서 다 인식하는 거죠, 네. 가격을. 그래서 걸어 나오면 되는 거고 그걸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데 컴퓨터로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또 스마트 카트 형태도 있습니다. 이걸 채택하고 있는 유통업체들도 있는데 카트에 식별기를 달아서 쭉 카트에 뭘 넣으면 얼마가 찍히고 네. 카트에서 빼면 얼마가 또 나가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신용카드라든가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스마트 카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유통업 경쟁에서 아주 중요한 분야 하나가 요즘 저 뭐 쿠팡이나 신세계의 이베이 인수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풀필먼트라는 거거든요. 풀필먼트. 배송이 중요하잖아요. 빨리 배송하는 거에서 사실은 우리 온라인 쇼핑도 승부가 났거든요. 그동안. 네. 근데 그 배송 시스템을 일일이 다 갖추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쿠팡이 그렇게 지금까지 적자를 보면서 해온 거니까 네. 이제 다른 도전자들 네이버라든가 이런 곳은 CJ하고 손을 잡고 이쪽에서 대신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 생산자가 있으면 네이버가 따로 이 물건을 받아서 배송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배송업자한테 아예 갖다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생략돼서 바로 배송할 수 더 있을 거예요. 수월해지고요. 네. 그걸 풀필먼트라고 그러는데 쿠팡도 미국에서 이제 자금 조달을 많이 했으니까 더 이 분야에 투자를 해서 더 빠른 배송을 하게 될 거다. 배송의 범위를 더 넓힐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CJ하고 네이버는 이제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고 미래와 관련해서 여기 많이 나오는 얘들이 이제 인플루언서의 라이브 커머스, 라방이라고 하는 네. 거.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홈쇼핑을 사실상 대체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 미래에 관련된 거고 또 리테일 테크가 많이 발전해서 무노력, effortless 쇼핑이라고 하는데 가능하면 사람들이 게으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움직이지 않고 심지어 손가락도 까딱 안 하게 해주면 제일 좋은데 예를 들어서 만물 인터넷 같은 게 사물 인터넷 같은 게 많이 확산이 되면 그냥 냉장고에 생수가 떨어진 걸 보니 냉장고에서 알아서 그렇죠. 연락을 해서 채워주는 그렇죠. 스마트한 쇼핑까지 가지 않느냐. 네. 물류센터도 사람이 없는 대신 로봇이 이제 많이 하면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 크게 보자면 온라인의 진격 그리고 오프라인의 반격 또 플랫폼의 이 전자상거래 업체와 커머스 진입 또 커머스 업체들의 플랫폼화 쿠팡은 말이죠 이제 약간 과거 네이버나 미디어들이 했던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냥 물건만 팔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들이 들어와서 자기 영역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거꾸로 그쪽 영역을 쳐서 네. 거기 보면 그 와우 서비스 같은 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도 네, 하잖아요. 맞아요. 뭐 축구, 야구 중계도 하고 영화도 얼마를 내면 틀어주고 하는 맞습니다. 식으로 영역이 모호해지면서 서로 그냥 무한 경쟁을 네. 하게 되는데 유통업의 경쟁 본질이 바뀐 거라고 저자는 얘기하는데요. 과거에는 목 좋은 데다가 얼마나 많은 점포를 만드느냐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얼마나 많은 트래픽 네. 사람들이 들어와서 머물다 가게 하느냐 그러면서 쓰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는 거죠. 붙잡아 둬야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유통의 형태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예. 궁극적으로 이 분야에서 어떤 업체 혹은 어떤 업태가 승리를 하게 될까요? 그건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 뭐 어떤 업체가 어떤 투자를 하고 또 어떤 업태가 어떤 방식으로 유통업의 미래를 도모해서 승리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닐 거예요.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본질이 뭐냐? 소비자가 필요하거나 욕망하는 제품을 누가 더 빠르게 소비할 수 있게 해주느냐, 그렇죠? 뭐 쿠팡이라는 회사가 우리 전자상거래 1위 업체가 된 게 별것 때문이겠습니까? 빨라졌잖아요. 그 후에는 그걸 모방하는 다른 업체들이 많이 나타나서 지금은 크게 뭐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배송이 얼마나 빠르고 편하냐. 세 번째가 이거는 부가적인 거긴 합니다만 소비자가 그 가운데 막 쇼핑을 즐거움으로 느껴야 되거든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백화점 가는 게 너무 즐거웠죠. 제 대학 시절에 그랬듯이. 대형마트에 가족끼리 놀러 가는 게 즐거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재밌죠. 지금은 아니지만 온라인 쇼핑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클릭하고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재미도 줘야 돼요. 이 세 가지 요건을 어떤 곳이, 어떤 업체가, 어떤 업태가 먼저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느냐가 유통업 승자를 결정할 요인이겠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유통의 기원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유통업의 종말은 없다. 단지 진화할 뿐이다. 그러니까 소설이나 에세이처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닌데 지금 우리 삶은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변화 중에 제일 큰 게 유통업 쪽이니까요. 그걸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는 보고서다. 그래서 한번 들여다본다 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쉽게 또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한숨 돌리고 갈게요 특집으로 휴가지에서 읽을 만한 책들 선정한 지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이야기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반도체 전쟁의 현재와 미래, SK증권 김영우 이사가 쓴 반도체 투자 전쟁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워낙 중요해서 저도 방송 시간 중에 반도체 패권 전쟁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공부를 해보죠. 쉽게. 역시 이번 책도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2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서 세대 간 소통과 공감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부록.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만나요.